당장 짐 싸서 당장 나가란 말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윤혜영은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 들었다기보다는 온몸으로 느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느낌, 발밑에 땅이 사라지는 느낌, 숨을 쉬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느낌. 뭐라고요? 혜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남편 정우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꼰 채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시어머니 정미숙이 앉아 있었다. 87세의 노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예요? 혜영은 시어머니를 향해 물었다.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멍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어머, 당신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왔어요? 치매. 5년 전부터 시작된 증상이었다. 아니, 그렇게 알고 있었다. 혜영은 그동안 시어머니의 치매를 감당하며 살아왔다. 약 챙기고 밥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밤마다 배회하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가족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짐 싸. 우철이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더 단호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다.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며 자식 키우며 남편 내조하며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이 가족에게 바쳤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 잘못. 많지. 우철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당신은 아내로서 자격이 없어. 엄마 모시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도 엉망이고. 뭐가 엉망이에요? 내가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잖아요. 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지키긴. 당신은 그저 여기 얹혀 산 거지. 우철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혜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얹혀 살았다고? 자신이? 여보. 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하지만 우철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오늘 안으로 나가. 필요한 짐만 챙겨.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해요. 30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당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혜영은 필사적으로 외쳤다. 하지만 우철은 코웃음을 쳤다. 당신 이름으로 된 게 뭐가 있는데? 이 집은 엄마 명의야. 땅도 건물도 전부 엄마 거지. 당신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순간 혜영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30년 동안 이 집이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어머니,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저 쫓아내지 말라고요. 혜영은 시어머니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미숙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을 뿐이었다. 누구세요? 왜 나한테 그래요? 치매 환자의 목소리. 혜영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절망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고 있었다. 어머니, 저예요. 혜영이요. 며느리. 며느리?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있었나? 미숙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는 아들을 향해 물었다. 우철아, 이 사람 누구니? 엄마, 신경 쓰지 마. 곧 나갈 사람이야. 우철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혜영은 그 장면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이것은 계획된 일이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짜고 친 것이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혜영은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우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미숙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날 밤 혜영은 짐을 쌌다. 옷가지 몇 벌과 사진첩, 그리고 낡은 지갑. 그것이 전부였다. 30년을 살았지만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거실을 나서는 순간 혜영은 뒤를 돌아봤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집.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엄마.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아들 민재가 집에 들어왔다. 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놀란 표를 지었다. 엄마, 어디가? 민재야. 혜영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36세의 아들. 자신이 온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 하지만 그 아들조차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혜영은 알고 있었다. 아빠가 나가래. 왜? 민재는 아버지를 향해 물었다. 우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너희 엄마는 이제 여기 살 수 없어. 할머니도 그렇게 원하시고. 할머니가? 민재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미숙은 손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재야, 왔니? 밥 먹었어? 할머니, 엄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 무슨 엄마? 미숙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일단 나가.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민재의 말은 차가웠다. 혜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재야, 엄마가.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아빠 말 듣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재는 어머니를 외면했다. 혜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아들의 눈빛에서 냉담함을 읽었기 때문이다. 혜영은 현관문을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다. 12월의 겨울. 세상은 어두웠고 바람은 매서웠다. 은정아. 혜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은정. 40년 지기 친구.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혜영아, 왜 이 밤에? 은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혜영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은정아, 나 집에서 쫓겨났어. 뭐? 무슨 소리야? 우철이가 나보고 나가래. 시어머니도 다들. 혜영은 울먹이며 말했다. 은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거기서 움직이지 마. 은정아. 울지 마. 내가 간다. 전화가 끊겼다. 혜영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건 마음이었다. 30년. 자신이 바친 30년이 이렇게 끝나다니. 혜영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별 하나 없는 어두운 밤하늘. 자신의 인생처럼. 하지만 혜영은 아직 몰랐다.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잃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을. 30분 후 은정이 차를 몰고 왔다. 그녀는 혜영을 보자마자 꽉 껴안았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은정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혜영은 친구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왜 이러는 거야? 우철이가 왜 갑자기? 모르겠어. 그냥 나가래. 이 집에 내게 아무것도 없대. 미친놈.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은정은 이를 갈았다. 하지만 지금은 혜영을 위로하는 게 우선이었다. 일단 우리 집 가자. 거기서 천천히 생각하자. 은정은 혜영을 차에 태우고 출발했다. 혜영은 차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살던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불이 켜진 거실. 그 안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전부 잃었어, 은정아. 혜영은 중얼거렸다. 아니야. 아직 남은 게 있어. 뭐가? 너 자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은정의 말에 혜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겠었기 때문이다. 3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던 자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잃었다. 그날 밤 혜영은 은정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의 멍한 표정이 떠올랐다. 왜? 혜영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3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이튿날 아침 혜영은 부은 눈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은정이 준비한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지만 혜영은 수저를 들 수가 없었다. 먹어야 힘을 내지. 은정은 혜영의 어깨를 다독였다. 혜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억지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은정아, 나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변호사 만나야 해.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아무 권리도 없을 리 없어. 은정의 말에 혜영은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은 시어머니 명의야. 내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있어. 30년 동안 가사 노동을 했잖아. 하지만 혜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법적으로 싸운다는 게 두려웠다. 30년을 함께 산 가족과 법정에서 맞서야 한다는 게. 혜영아, 지금은 내가 살아남아야 할 때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은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혜영은 친구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서 걱정과 연민을 읽었다. 알았어. 변호사 만나볼게. 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다. 오후 혜영은 은정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소연은 혜영의 상황을 듣고 난 뒤 고개를 끄덕였다. 혼인 기간이 30년이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록 집이 시어머니 명의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사 노동도 경제적 기여로 인정받습니다. 30년 동안 집안일을 하고 시댁을 돌본 것도 전부 기여분으로 계산됩니다. 소연의 말에 혜영은 조금 안도했다. 하지만 곧 다시 불안이 엄습했다. 그런데 남편이 제게 잘못이 있다고 했어요. 아내로서 자격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이라고 했나요? 그냥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다고. 소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런 주장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남편 쪽에 외도나 다른 문제가 있었나요? 혜영은 잠시 침묵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다. 늦은 귀가, 차가운 태도, 그리고 낯선 향수 냄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 남편이 이상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늦게 들어오고 전화 통화를 숨기고 그런 게 잦아졌어요. 소연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외도 가능성이 있네요. 증거를 확보하면 훨씬 유리해집니다. 증거요? 네.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같은 것들이요. 혜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남편의 행적을 추적해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소연의 말에 혜영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남편을 미행하고 증거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았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뒤 은정이 혜영의 손을 잡았다. 혜영아, 변호사 말대로 해야 해. 우철이 행적을 추적해보자. 어떻게?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해. 은정의 말에 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그날 저녁 혜영은 은정과 함께 남편이 다니는 회사 근처에 갔다. 우철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저기 나온다. 은정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우철이 회사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다. 저 여자 누구야? 은정이 물었다. 혜영은 그 여자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우철의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다. 모르겠어. 혜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철과 그 여자는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다. 은정은 차에서 내려 그들을 따라갔고 혜영도 뒤따랐다. 식당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우철은 여자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여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여자 누구야? 혜영은 중얼거렸다. 은정은 휴대폰으로 두 사람의 사진을 찍었다. 증거 확보했어. 이제 가자. 은정이 혜영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혜영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것은 혜영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혜영아, 가자. 여기서 보고 있으면 너만 힘들어. 은정의 말에 혜영은 겨우 발걸음을 떼었다. 두 사람은 차로 돌아왔고 혜영은 조수석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은정아,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혜영아, 울지 마.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은정은 혜영을 안아주었다. 하지만 혜영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혜영은 은정의 집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남편과 그 여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손을 잡고 웃는 모습. 그것은 혜영에게서 빼앗긴 모습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혜영은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소연은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증거입니다. 이걸로 외도를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세요. 소연의 말에 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변호사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소연의 말에 혜영은 조금 안도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싸움이 두렵기도 했다. 일주일 후 혜영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우철은 소장을 받고 격분했다. 그는 혜영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질렀다. 미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해? 당신이 먼저 저를 내쫓았잖아요. 혜영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당신이 나간 건 당신 잘못이야. 내가 쫓아낸 게 아니라. 당신 불륜 증거 다 있어요. 혜영의 말에 우철은 잠시 침묵했다. 무슨 증거? 당신이 다른 여자랑 손잡고 다니는 사진. 그게 뭐가 문제야? 회사 동료일 뿐이야. 우철은 발뺌했다. 하지만 혜영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법정에서 보죠. 혜영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며칠 후 혜영은 아들 민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엄마, 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야? 민재야, 엄마는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엄마가 왜 이러는 거야?
민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혜영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민재야, 아빠가 바람 피운 거 알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엄마도 잘못한 게 있잖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할머니 제대로 안 모셨잖아. 집안일도 엉망이고. 민재의 말에 혜영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렇게 말하다니. 민재야, 엄마는. 됐어. 엄마, 소송 취하해. 그게 가족을 위한 거야. 민재는 전화를 끊었다. 혜영은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은정아. 혜영은 친구를 불렀다. 은정이 달려와 혜영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민재는 아직 진실을 모르는 거야. 아들마저 나를 버렸어. 혜영은 울먹였다. 은정은 혜영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혜영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은정의 말에 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외로움이 엄습했다. 한 달이 지났다.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었고 혜영은 은정의 집에서 머물며 법정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변호사 소연은 혜영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다. 혜영 씨, 이번 주에 첫 공판이 있습니다. 준비됐죠? 소연이 물었다. 혜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변호사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외도 증거가 확실하니까 승산이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도 반격을 할 겁니다. 각오하세요. 소연의 말에 혜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첫 공판날 혜영은 법정에 섰다. 우철은 변호사와 함께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시어머니 미숙도 있었다. 87세의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재판장이 공판을 시작했다. 우철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다. 재판장님, 원고는 30년 동안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고 가사 노동도 소홀히 했습니다. 우철 측 변호사의 주장에 소연이 반박했다. 증거가 있습니까? 원고는 30년 동안 가정을 돌보며 헌신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정미숙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우철 측 변호사의 말에 미숙이 증언대에 섰다. 아니, 휠체어를 타고 증언대 앞으로 나왔다. 증인은 며느리 윤혜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측 변호사가 물었다. 미숙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입을 열었다. 며느리? 누가 며느리예요? 윤혜영 씨 말입니다. 혜영이? 혜영이가 며느리였어요? 미숙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치매 증상이었다. 우철 측 변호사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증인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며느리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요. 이는 원고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소연이 반박했다. 치매는 질병입니다. 며느리가 돌보지 않아서 생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원고는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을 방치했습니다. 우철 측 변호사의 주장에 혜영은 분노가 치밀었다. 자신이 5년 동안 시어머니를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지 아무도 몰랐다. 재판장님,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소연이 말했다. 재판장이 허락했고 소연은 미숙에게 다가갔다. 정미숙 씨, 며느리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미숙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눈빛이 또렷해졌다. 며느리요? 혜영이 말이에요? 네. 혜영이는 착한 애예요. 5년 동안 나를 돌봐줬어요. 밥도 먹여주고 약도 챙겨주고. 미숙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다. 우철 측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증인, 방금 며느리를 기억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 못해요?
내가 왜 기억을 못해? 나 멀쩡한데. 미숙의 말에 법정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정숙, 증인, 당신은 치매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치매? 누가 치매래요? 나 멀쩡해요. 미숙은 화를 냈다. 그 순간 혜영은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다. 아니, 치매인 척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혜영은 소리쳤다. 미숙은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또렷했다. 혜영아, 미안하다. 미숙의 말에 혜영은 눈물이 쏟아졌다. 왜요? 어머니, 왜 저한테 이러셨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미숙은 고개를 떨구었다. 재판장은 잠시 공판을 중단하고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 시간 동안 혜영은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미숙은 복도 한쪽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치매가 아니라고요? 혜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혜영아, 미안해. 나는 우철이한테 협박을 당했어. 협박이요? 우철이가 나한테 말했어. 치매인 척하지 않으면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미숙의 말에 혜영은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치매인 척하신 거예요? 응. 5년 동안 나는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 내가 나를 얼마나 잘 돌봐줬는지도 다 알아.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혜영아, 내가 너무 비겁했어.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미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혜영은 그 손을 느끼며 울었다. 어머니,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제발이요. 그래, 그럴게. 법정에서 다 말할게. 미숙의 다짐에 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공판이 재개되었다. 미숙은 다시 증언대에 섰다. 아니, 이번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섰다. 증인 앉으시죠. 재판장이 말했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서서 말하고 싶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법정은 숨을 죽였다. 나는 치매가 아닙니다. 5년 동안 치매인 척했을 뿐입니다. 미숙의 고백에 법정이 술렁였다. 우철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우철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겠어. 미숙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5년 전부터 우철이의 강요로 치매인 척했습니다. 우철이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치매인 척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철이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재판장이 제지했다. 피고 앉으시오. 미숙은 계속 말했다. 며느리 혜영이는 5년 동안 나를 헌신적으로 돌봐줬습니다. 밥도 먹여주고 약도 챙겨주고 밤에 내가 배회할 때도 붙잡아줬어요. 나는 모든 걸 다 기억합니다. 혜영이가 얼마나 착한 며느리인지.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우철이는 혜영이를 내쫓으려고 했어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어머니, 우철이 소리쳤다. 하지만 미숙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우철이가 젊은 여자와 만나는 걸 봤어요. 집에 데려와서 함께 있는 것도 봤고요. 미숙의 폭로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혜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응. 미안해, 혜영아.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미숙은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증인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공판일까지 증거를 더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공판이 끝난 후 혜영은 시어머니를 꽉 껴안았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미안해, 혜영아.
내가 너무 늦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은정과 혜영은 변호사 소연을 만났다. 소연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오늘 증언은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이제 승소 확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정말요? 네. 시어머니의 증언은 매우 강력한 증거예요. 게다가 우철 씨의 외도까지 폭로됐으니까요. 소연의 말에 혜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도 반격할 거예요. 소연의 경고에 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우철은 혜영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혜영아, 만나자. 무슨 일이에요? 얘기 좀 하자. 제발. 우철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만나기로 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우철은 수척해진 얼굴로 혜영을 바라봤다. 혜영아,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요? 혜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우철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 다이와의 일도, 너를 내쫓은 것도. 다이요? 그 여자 이름이 다이예요? 응. 유다이. 회사 후배야. 우철의 고백에 혜영은 비웃음을 흘렸다. 회사 후배랑 바람 피우고 30년 산 아내를 내쫓고 참 대단하네요. 혜영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다이가 임신했어. 우철의 말에 혜영은 숨이 막혔다. 뭐라고요? 다이가 임신했어. 3개월 됐어. 혜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를 내쫓은 거예요? 그 여자랑 살려고? 혜영아,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철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혜영아, 제발. 소송 취하해줘. 우리 조용히 끝내자. 조용히?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 임신시켜 놓고 조용히 끝내자고요? 혜영은 손을 뿌리쳤다. 법정에서 봐요. 혜영은 카페를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건 마음이었다. 두 번째 공판날 법정은 더욱 긴장감이 흘렀다. 우철 측은 새로운 증인을 내세웠다. 유다이였다. 다이는 증언대에 섰다. 34세의 젊은 여자는 배가 불러 있었다. 임신 5개월쯤 돼 보였다. 증인은 피고 정우철과 어떤 관계입니까? 우철 측 변호사가 물었다. 다이는 조용히 대답했다. 동료이자 연인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혜영은 그 여자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언제부터 교제했습니까? 2년 전부터입니다. 2년? 소연이 반문했다. 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철 씨와는 2년 전부터 만났습니다. 2년. 혜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다. 남편이 차가워진 시기, 늦은 귀가가 잦아진 시기, 모든 게 2년 전부터였다. 증인은 현재 임신 중입니까? 네. 5개월입니다. 다이의 대답에 혜영은 눈을 감았다. 5개월. 자신이 집에서 쫓겨나기 전부터 이미 임신 중이었던 것이다. 증인은 원고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우철 측 변호사가 물었다. 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우철 씨한테 들었습니다. 원고가 아내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요?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시어머니를 방치했다고 들었습니다. 다이의 말에 소연이 벌떡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은 전문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정. 재판장이 말했다. 하지만 다이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우철 씨는 원고와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만. 혜영이 소리쳤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제가 직접 질문해도 될까요? 재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허락했다. 혜영은 증언대로 다가갔다. 유다혜 씨, 당신은 유부남과 2년 동안 불륜을 저지른 거죠? 저는 사랑했습니다. 다희의 대답에 혜영은 비웃음을 흘렸다. 사랑?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고님과 우철 씨의 결혼은 이미 끝나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죠? 우철 씨가요? 혜영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당신은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삶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것도 아이까지 임신해서. 저는 우철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도. 다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혜영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당신은 행복하겠네요.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혜영은 증언대에서 돌아섰다. 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공판이 끝난 후 혜영은 법정 밖에서 주저앉았다. 은정이 달려와 혜영을 안아주었다. 혜영아, 괜찮아? 은정아,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혜영은 울먹였다. 은정은 혜영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혜영아, 지금 포기하면 안 돼. 조금만 더 버텨. 하지만 너무 힘들어. 알아. 하지만 너는 이길 거야. 꼭 이겨야 해. 은정의 말에 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혜영은 은정의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떠올렸다. 결혼, 출산, 육아,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 자신의 인생은 오롯이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남편도 아들도 집도. 내가 뭘 위해 살았지? 혜영은 중얼거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 미숙이었다. 혜영아, 나야. 어머니. 혜영아,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 와. 꼭. 미숙은 전화를 끊었다. 혜영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다음 날 혜영은 은정과 함께 옛집으로 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숙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큰 보따리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혜영아, 이거 가져가. 미숙은 보따리를 혜영에게 건넸다. 혜영이 보따리를 풀자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토지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어머니, 이게 이 집 명의야. 그리고 내 통장이랑 도장도. 미숙의 말에 혜영은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 이걸 왜 제게 주시는 거예요? 혜영아, 나는 내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30년 동안 이 집을 지킨 건 너야. 하지만 어머니, 이건 우철이는 이미 다른 여자한테 갔어.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너야. 미숙의 말에 혜영은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 혜영아, 미안해. 내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미숙은 며느리를 꽉 껴안았다. 혜영은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이건 내가 받아야 할 거야. 미숙의 말에 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혜영은 집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꿨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가지게 된 것이다. 변호사 소연은 이 사실을 알고 기뻐했다. 혜영 씨, 이제 재산 분할 문제는 해결됐어요. 이 집이 당신 명의니까요. 네, 하지만 우철 씨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증여한 거니까요. 소연의 말에 혜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며칠 후 우철은 혜영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혜영아, 엄마가 집을 너한테 줬다며? 네. 그건 안 돼. 그 집은 우리 집안 재산이야.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엄마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우철은 격분했다. 하지만 혜영은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정신이 멀쩡하세요. 5년 동안 치매인 척 하신 거예요. 뭐? 어머니는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당신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것도, 저를 내쫓으려고 한 것도. 혜영의 말에 우철은 말문이 막혔다. 법정에서 보죠. 혜영은 전화를 끊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최종 공판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 정우철은 혼인 기간 중 외도를 저질렀으며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주된 원인입니다. 따라서 원고 윤혜영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이 술렁였다. 혜영은 그 순간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우철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한 것이다. 법정을 나선 혜영은 은정과 소연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비췄다. 혜영 씨, 축하합니다. 소연이 악수를 청했다. 혜영은 변호사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혜영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소연의 말에 혜영은 미소를 지었다. 은정아, 고마워. 혜영은 친구를 꽉 껴안았다. 은정은 혜영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혜영아,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응, 알아. 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우철은 위자료를 지급했다. 1억 원. 혜영은 그 돈을 받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30년의 가치가 1억 원인가 싶기도 했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우철은 다희와 함께 집을 떠났다. 혜영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이미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떠나간 사람들이었다. 시어머니 미숙은 혜영과 함께 집에 남았다. 혜영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미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혜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저를 도와주셨어요. 혜영아, 앞으로 우리 둘이 잘 살자.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혜영은 자신의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 이제는 자신의 집이 되었다. 새 출발이야. 혜영은 중얼거렸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아들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재야,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언제든 보고 싶으면 연락해. 문자를 보낸 후 혜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아들이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몇 주 후 혜영은 은정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다. 위자료로 받은 돈의 일부를 투자해서. 혜영아, 카페 이름 뭐로 할까? 은정이 물었다. 혜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새로운 시작은 어때? 좋아. 은정은 박수를 쳤다. 두 사람은 웃으며 카페 준비를 시작했다. 카페는 3개월 후에 문을 열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혜영은 직접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혜영의 목소리는 밝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다. 어느 날 카페에 한 여자가 들어왔다. 혜영은 그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며느리 소희였다. 어머니. 소희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혜영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소희야, 앉아. 혜영은 며느리를 자리에 앉히고 커피를 내렸다. 소희는 커피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뭐가? 그때 어머니를 도와드리지 못해서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혜영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어머니, 민재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연락하고 싶어 하는데 용기가 안 나서. 소희의 말에 혜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럼 민재한테 전해줘. 엄마는 언제든 기다리고 있다고. 네, 어머니.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며칠 후 아들 민재가 카페를 찾아왔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엄마, 죄송합니다. 민재야. 혜영은 아들을 꽉 껴안았다. 민재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말만 듣고 엄마를 오해했어요. 괜찮아, 민재야. 다 지나간 일이야. 혜영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다. 민재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어. 혜영의 말에 민재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모자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혜영의 카페는 동네에서 유명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혜영은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어느 봄날 혜영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다. 혜영 씨, 누군가 불렀다. 혜영은 고개를 들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저 최진수라고 합니다. 근처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자는 수줍게 말했다. 혜영은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커피가 정말 맛있어서 자주 오고 있어요. 혹시 같이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진수의 제안에 혜영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두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눴다. 진수는 책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혜영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혜영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서점에 오실 수 있어요? 새로 들어온 책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좋아요. 혜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혜영은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 미숙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혜영아,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미숙이 말했다. 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 남자야? 네. 혜영의 대답에 미숙은 활짝 웃었다. 혜영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 행복하게. 네, 어머니. 혜영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몇 달 후 혜영은 진수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 푸른 바다와 따뜻한 햇살 아래서 혜영은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혜영 씨, 행복해 보여요. 진수가 말했다. 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혜영은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쫓겨난 날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혜영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제 알아. 그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바람이 혜영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혜영은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느꼈다. 나는 전부를 얻었다. 나 자신을, 내 인생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혜영은 눈을 뜨고 앞을 바라봤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했다. 혜영 씨, 가요. 진수가 손을 내밀었다. 혜영은 그 손을 잡았다.
네, 가요.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그날 밤 혜영은 호텔방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재야, 엄마는 지금 제주도에 있어. 너무 행복해. 너도 행복하길 바라. 사랑해. 문자를 보낸 후 혜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고마워. 혜영은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냥 감사했다. 모든 것에. 시간이 더 흘렀다. 2년 후 혜영은 진수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소중한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은정, 민재, 소혜, 그리고 시어머니 미숙. 혜영아, 축하해. 은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혜영은 친구를 꽉 껴안았다. 은정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너 혼자 해낸 거야. 은정의 말에 혜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덕분이야.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결혼식이 끝난 후 혜영은 혼자 밖으로 나왔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봤다. 나는 해냈어. 혜영은 중얼거렸다. 쫓겨난 날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알아. 그날은 나에게 전부를 주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것을. 바람이 불었다. 혜영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다.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이야. 혜영은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온 혜영은 남편 진수와 함께 소파에 앉았다. 행복해? 진수가 물었다. 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행복해. 나도. 진수는 혜영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혜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30년을 잃었지만 나는 더 큰 것을 얻었어. 혜영은 생각했다. 나 자신을, 내 존엄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혜영은 눈을 감았다. 평온한 마음으로.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혜영은 자신이 견딜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쫓겨난 날 나는 전부를 얻게 되었다. 혜영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다. 평온하고 행복한 잠에.